맨하탄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던 과학자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이가 2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와 실험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20억 달러에 이르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00조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드디어 최초의 실험용 원자폭탄 가젯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7월 16일 날 실험을 했죠.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곳이 이 네 곳입니다. 히로시마, 고쿠라, 니카타, 나가사키였습니다. 드디어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고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를 투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자폭탄을 만든 미국의 선택입니다. 2023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 보셨는가요? 아마 이 영화를 다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장장 3시간짜리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아카데미 7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오펜하이머에 대한 평전인데요. 책 제목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죠.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신입니다. 왜 오펜하이머를 일컬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했을까요?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책임을 졌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원자폭탄 개발을 성공하고 난 이후 그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류애 때문이었죠. 그는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난 이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물리학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원자폭탄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이 원자폭탄은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1938년이었는데 과학자들이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우라늄에서 원자가 분리되면서 우라늄의 핵 분열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만약 그 기술로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게 되고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게 된다면 히틀러가 일으킨 이 전쟁으로 세계는 더욱더 큰 전쟁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걱정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들은 독일의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핵폭탄을 개발해야 된다고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아인슈타인에게 함께 서명해달라고 요청했죠.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들어간 이 편지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전달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원자폭탄을 만들기에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이 원자폭탄의 기술이 독일에게 들어갈 것을 염려했던 또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영국이었죠. 하지만 영국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모든 자료를 미국에게 전달하게 되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맨하탄 프로젝트를 승인하게 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는 194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했죠. 맨하탄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던 과학자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이가 2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는 그로브스였습니다. 미국의 펜타곤을 설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로브스는 원자폭탄 개발의 모든 책임을 오펜하이머에게 맡겼습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이 계획의 이름은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실제 맨하탄과는 관계가 없는 오크리지 지역이 본부였고 사막 지역인 로스앨러모스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와 실험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20억 달러에 이르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00조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자폭탄 개발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원래 이 원자폭탄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독일이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원자폭탄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항복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를 공습했고 오키나와까지 점령해 있는 상태였죠.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전쟁 막바지에 일본은 가미가제와 같은 자살 특공대,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미국에 맞서서 자살 테러 혹은 집단 자살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미국에게 굉장히 공포였습니다. 일본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희생돼야 될 것인지 당시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컸던 거죠. 그래서 원자폭탄 개발을 계속 이어나갔고 드디어 최초의 실험용 원자폭탄 가젯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7월 16일 날 실험을 했죠.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버섯구름이 12km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과 함께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죠. 하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원자폭탄을 쓰기로 합니다. 맨하튼 프로젝트와 미군 표적위원회에서는 원자폭탄을 투하할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첫 번째, 지름 4.5km 이상이면서 주요 목표물이 있는 도시, 특히 군수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를 타겟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원자폭탄 폭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45년 8월까지 폭격을 받을 계획이 없는 곳, 비교적 폭격을 많이 받지 않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원자폭탄의 위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선정된 곳이 이 네 곳입니다. 히로시마, 고쿠라, 니카타, 나가사키였습니다. 드디어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고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를 투하하게 됩니다. 리틀보이, 왜 폭탄의 이름을 리틀보이라고 했을까요? 사이즈가 작아요? 꼬마처럼? 사이즈는 3m에 4톤짜리입니다. 이 작전의 암호명이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리고 리틀보이는 루즈벨트의 별명입니다. 리틀보이는 총구 방식의 우라늄 기반의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우라늄으로 만든 원자폭탄이죠. 그리고 이 원자폭탄을 싣고 일본 상공에 먼저 정찰대들이 히로시마의 날씨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원자폭탄을 투하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세 대의 B-29 폭격기가 출격을 합니다. 한 대는 리틀보이를 싣고 가고요. 나머지 두 대 중에 한 대는 리틀보이를 투하하고 난 이후 촬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그로 인한 폭발 위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히로시마에 리틀보이가 투하되었고 3일 후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펜맨이 투하되었습니다. 펜맨은 리틀보이와는 다른 원자폭탄이었습니다. 펜맨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원자폭탄이에요. 훨씬 더 위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 훨씬 더 위력이 큰 원자폭탄을 왜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그 폭발을 축소되게 만들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운명을 바꾸었던 우연이 있었어요. 원래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의 타겟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원자폭탄 타겟의 1순위는 교토였습니다. 그런데 미 육군성 장관이던 헨리 루이스 스팀슨이 내 승인 없이 절대로 폭탄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도시가 바로 교토다. 극구 교토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토는 일본의 오래된 역사 도시입니다. 도쿄 이전에 오랜 수도였던 곳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곳입니다. 만약 이곳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폐허로 만들게 되면 일본인들의 반감이 거셀 것이다 염려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헨리가 젊었을 때 부인과 여행을 했던 곳이 일본의 교토였습니다. 교토에 대한 좋은 인상과 추억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헨리 덕택에 교토는 원자폭탄의 참상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이 나가사키였죠. 그런데 나가사키가 아니라 원래 원자폭탄이 떨어질 지점은 고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쿠라에 그 당시 검은 안개와 그리고 많은 구름이 덮여 있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급히 나가사키로 방향을 틀었고, 나가사키에도 구름이 좀 끼어 있었긴 했지만 잠시 후 구름이 살짝 걷히면서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군수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바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된 거죠. 고쿠라는 이렇게 원자폭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앙에서 벗어났을 때를 두고 고쿠라의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대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 참상을 모두 영상으로 담았죠. 하지만 그 영상은 1980년대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폭우로 인한 방사능의 피해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방사능의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국은 비밀리에 이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방사능에 피폭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까지 추적 관찰을 하면서 마치 이들을 실험체처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미국이 독점했죠.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에는 이렇게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 현황이 어마어마하죠. 전 인류를 파멸시키고도 남을 핵무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미국은 원자폭탄 투하를 정당화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서 많은 미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군이 일본에 상륙하게 되면 더 많은 일본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원자폭탄 덕택에 더 많은 일본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배상 책임은 원래 패전국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원폭 투하를 정당화시켰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자폭탄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 원자폭탄을 쓰지 않으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련이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 개입하기 전에 일본과의 전쟁을 종식시켜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쟁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거죠. 미국이 인류 평화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